하나의 길다란 string array로 get number of tokens. 근데 토큰을 계산해야 되겠죠. 왜냐면 불러오는 이 첫 번째부터 그리고 월드 리스트를 눌러서 그래서 스타트를 실질적으로 고대 처음으로 하는 시도고 가르치는 사람도 첫 시도고 강의의 내용도 첫 시도고 배우는 분들도 첫 시도고 이런 어떻게 보면 학교적인 아니 저도 사실 뭐 문학이나 이런 걸 좀 좋아하긴 했었고 컴퓨터를 배울 것이라고는 1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틀랩을 손 대기 전까지는 전혀 상상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매틀랩을 다뤄보고 즉 컴퓨터 언어를 다루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학을 좋아한다고 했었지만 문학 작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쓴다든지 제인 어스틴에 대한 작품이 과연 어떠한 식으로 문장을 썼고 그런 작품들이 어떠한 단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제대로 분석하려면 그 안에 이제 그 언어 데이터를 코퍼스라고 하는데 그걸 분석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거든요. 매틀랩이라는 언어가 강력하게 그 작품들을 분석할 수 있고 한마디로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고 내가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매틀랩이라는 언어, 즉 컴퓨터 언어가 막강한 파워로 가능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text만 읽는다면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 몇 페이지 정도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라는 건 제가 막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정말 강력한 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정말 좋아한다면 제가 그걸 좀 더 비주얼라이즈해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매틀랩이 열어준 것 같습니다. 컴퓨터 언어를 다루고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그거를 그냥 듣더라도 희미하게 듣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트렌드를 읽게 되고 직접적으로 그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순하게 뭐가 얘가 이랬더라 힘들더라가 아니라 힘들다는 단어조차도 분석을 해서 컴퓨터는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이 언어를 배움으로써 내가 정말 추후에 할 수 있다는 거 내 미래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단지 그냥 뭔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시각화되어서 내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런 컴퓨터 언어 뭐 이후에 이제 자바나 C 언어도 배우고 싶지만 그런 언어를 배우면 뭔가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정말 취직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컴퓨터 언어를 배운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제가 그러니까 1년 전에 컴퓨터를 전혀 몰랐던 마인드랑 1학년들 똑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컴퓨터는 내가 할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는 내가 할 게 아니야가 아니라 컴퓨터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컴퓨터 앞에 가서 매틀랩을 한번 설치해보고 직접 한번 해보고 뭐 매틀랩이 돈이 많이 든다면 학교에서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만약 파이썬이나 이런 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직접 전해보고 그냥 구글링으로 접속만 해도 되거든요. 파이썬 어떻게 하나요로만 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접 지금 이 순간 바로 해보면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석사하면서 이런 랭귀지하고 음성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약간 그 컴퓨터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보통 이제 융합적인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융합적인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우물을 팔아. 그래서 한 우물을 팔려고 했는데 저런 다른 우물 쪽에 있는 분들이 뭐 내가 이런 걸 잘하니까 약간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것도 있고 제가 하는 이 우물에서조차도 이걸 더 깊이 팔 수 없다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우물을 파라는 그 속담이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그리고 그때 프로그래밍을 배워야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정말 날개를 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운 좋게 나름대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뭐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교육 제도라는 게 뭐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1년 동안 뭐 매일 8시간씩 해서 뭐 전산과 학생들 배우는 만큼 뭐 석사과정 배우는 만큼 그렇게 하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 원서 지원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제가 어느 대학을 어떻게 유학을 갈 수 있을까 생각도 잘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냥 돈을 엄청나게 주면서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가서도 제가 프로그래밍이 정말 이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때부터 벌써 뭐 제가 가진 건 없지만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나한테 혜택을 주는구나 이 생각으로 가서 했습니다. 무조건 이 학생들한테는 내가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야 되겠다. 뭐 이공대 학생들한테는 프로그래밍을 배울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과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이라면 그냥 그거는 다른 나라 뭐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 이런 식으로 아예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냥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제 주변에서 하나하나 제 주변에 학생 한 명 올 때 그 프로그래밍을 진짜 밤 새워가면서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누구 만나지도 않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 가르쳐요. 이제 그 학생이 그렇게 또 배우고 또 전달하고 해서 지금은 뭐 최소한 제 팀에 있는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을 뭐 어디 가서 지금도 보시다시피 뭐 여기 문과에 1년 뭐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대학원생인데 거의 이공대 뭐 아니면 그 이상 수준으로 프로그래밍 강사를 지금 보셨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팀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과 좋은 기회를 이번 학교에서 주셔서 저희 팀 내뿐만 아니라 우리 문과 학생들한테 인문계 학생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학교에 부탁을 드렸고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진입 장벽이 너무너무 높고 이공계 학생들한테만 좀 잘 할 수 있는 많이 수학이나 이런 컴퓨터적인 것과 멀어져 있는 이 문과 인문계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험적으로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들과 어떻게 제가 문과였고 제가 힘들었던 걸 알고 그리고 제 대학원 학생들이 힘들었던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교육자가 되어서 가르칠 때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힘든 건지 그걸 알고 이렇게 지금 가르칠 때 보면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 데서 그냥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가르칠 때와는 달리 나도 어려웠다 니네도 어렵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는 게 효과가 나타나고 도움이 되는 게 지금 너무 느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솔직히 지금 막 흥분될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뭐 먹고 직업을 구한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어떤 각각의 그 학과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과에 관련되는 전공이라든지 그런 학문적인 건 발전에도 충분히 지금 현재 그 갈 수 있는 그 깊이보다 훨씬 더 깊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요. 지금 대학교 학부생들한테 이렇게 지금 프로그래밍을 가르치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거지만 뭐 저도 그런 걸 느끼지만 저희 학생들 같이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프로그래밍 배우고 나서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지금도 보셨다시피 강사로서의 발표 능력 보시면 어떤 유능한 강사보다 더 강의를 잘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프로그래밍 힘이라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은 그 자체로서의 그 직업을 좋은 걸 갖게 하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머리를 훨씬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갖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지금 어떤 가전제품이나 등등 뭐 스마트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줄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넓혀주기 때문에 뭐 하물며 외교, 정치, 행정 이런 분야까지도 프로그래밍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용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방면을 더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요. 학교의 한 교원으로서 선생으로서 참 미안한 부분이 지금 학생들이 뭐 헬조선 이런 이야기도 하다시피 스펙을 쌓지 않으면 뭐 어디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하나 명함 내밀기 힘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해야지 취업을 잘할 수 있을지 뭐 취업을 잘하는 게 뭐 완전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은 좋은 미래를 하기 위해서
스펙을 잘 쌓기보다는 한 기업이나 한 어떤 집단에서 리더가 볼 때 그 사람을 뽑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스펙이 뭐 어디 여행 갔다든가 어디 뭐 이중 전공 복수 전공을 했다 이거보다는 어떤 실력을 갖고 있냐 그 자체만 사실 있다면 저는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문계생들 요즘 인문계 위기라고 하는데요. 그 인문계생들은 인문계적인 거를 갖고 있는 인문계적인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좌절할 게 아니라 여기에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알파를 더할 때 이공계생들이 갖지 않는 그런 인문계적인 역량이 오히려 더 시너지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 있다면 스펙 쌓는 이런 이력서에 한 줄, 두 줄 적는데 이런 것보다는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사람은 남들이 참 하기 힘들어하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혼자서 해냈구나. 그리고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1, 2학년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저는 올인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했으면 좋겠지만요. 지난 학기에 저는 2개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학부 수업이고 또 하나는 대학원 수업인데 두 가지 수업이 수준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뭐 거의 동일했습니다. 학부 수업은 언어학 특강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언어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그동안 우리가 많이 공부해왔었던 언어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의 딥러닝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사이에서 언어학적인 함의가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우리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시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원 수업은 전통적으로 전산언어학이라는 분야에서 존재했었던 자연언어 처리, 자연언어 이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의 딥러닝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인공지능 대학원이라든지 한 여러 학제에서 마찬가지로 자연언어에 대해서 처리하고 이해하는 수업을 딥러닝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했었던 내용도 그 큰 틀에서는 그 내용과는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굳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컴퓨터공학과에서 진행하는 자연언어 처리 수업이라든가 그런 내용 부분들은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딥러닝 기술을 개발을 하고 딥러닝 모델을 개발을 해서 자연언어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가 진행했었던 수업은 언어학이라는 분야,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언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라는 그 학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융합적인 접근을 시도를 했을 때 우리가 자연언어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준 그런 내용입니다. 학부 수업에서는 아무래도 학부 수업이니까 지난 학기에 저는 실습과 같은 부분을 물론 병행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습 이전에 학생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하고 앞으로 이것들이 어떠한 함의를 지니게 되는가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를 하는 시간을 먼저 했었고, 학부 수업에서는 특히 독서 토론을 8차례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문과생들에게 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해야 하고 문과생들도 그런 것을 배워야 하느냐, 흔히 말해서 수학 싫어해서 문과 왔는데 왜 대학에 와서 수학적인 어떤 통계적인 어떤 공학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프로그래밍 교육이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사실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상 본질적으로 질문을 해서요, 역으로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과생이 그런 것을 공부할 필요가 왜 없겠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있어서는 저는 문과, 이과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과생들도 영어 공부하지요. 그리고 이과생들도 교양으로서
문과에서 다루는 전통적인 철학이라든가 역사, 문학 이런 거 교양 수업으로 당연히 공부를 합니다. 이과생들, 뭐 공과대생들이라고 해서 그런 수업을 한 번도 안 듣고 졸업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영어는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영어, 그리고 또 교양국어도 있죠. 그런 수업만큼이라도 졸업하기 전에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어서는 뭐 최근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인문학적인 소양, 인문학적인 강의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소개하는 그런 TV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과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든 어떤 기업에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인문학적인 소양에 대해서 필요하고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이라고 한다면 역으로 문과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과적인 배경, 공과적인 배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벌어지는 시대는 흔히 말하는 융합, 학제간 연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뭐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등등의 화두를 우리는 전혀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시대에 있어서는 다양한 전공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생각을 모으면서 또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앞으로의 미래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그러한 형태로서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서로 간에 문과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과 이과적인 어떤 공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려고자 한다면 서로에 대한 배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과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의 로직 구조라든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의 접근법이라든지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개괄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떠한 결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이 활발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색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시대라면은 내가 할 일 따로 있고 네가 할 일 따로 있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벌어지는 시대는 흔히 말하는 연결지능,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각 분야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지능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 연결지능이 가능하고자 한다면 우선 문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용어, 그 분야의 일반적인 철학, 접근 방법 등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오늘의 토픽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여러분 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4차 산업혁명 하면 무인자동차, 3D 프린터,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등등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가장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기술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그러니까 후진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후진 지능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파고에다가 유치원생이 드는 기보를 만약 학습시켰다 그러면 알파고의 수준은 유치원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많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지능이 필요한데 이 좋은 지능에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양질의 데이터는 파이낸셜 정보나 우리의 건강 정보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상충되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뿌리와 같은 기술입니다. 왜 이러한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냐 하면 사실 그 데이터에 우리가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줬을 때 상대방 기업들이 내 데이터를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또 그들은 돈을 버는데 나까지 보상이 안 오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 내 데이터에다가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새로운 코드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누가 쓰고 어디에 쓰고 또 이 데이터를 쓰면 나한테 얼마로 보상을 해줄 건지 그리고 언제 폐기를 할 건지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바로 데이터 안에 있어서 누군가가 이 데이터를 쓴다 그러면 코인이나 토큰으로 저의 보상을 해주고 이 모든 사용한 기록들이 블록체인에 남아서 투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양질의 데이터가 모아지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좋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인데요. 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컴퓨터, P2P라고 하죠. 컴퓨터끼리 서로 연결해 놔서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는 10불을 만약에 보냈다 그러면 거래 장부가 생기죠. 여러분 통장이 있잖아요. 통장에다가 뭐 10,000원을 보냈다 그러면 10,000원이 빠지게 되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10,000원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통장에 실제적으로 10,000원이 간 게 아니고 통장의 기록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거래 장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 거래 장부는 굉장히 중요해서 은행의 중앙 서버에다가 모든 거래 장부를 넣고 이걸 철통같이 지키던 것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서는 이 거래 장부를 여러 컴퓨터가 다 카피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개의 컴퓨터가 다 카피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커 입장에서는 중앙 서버만 해킹을 하면 모든 거래 장부를 다 얻고 위변조가 가능하게 되죠. 그러나 이 블록체인에서는 어렵게 하나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10,000원 보낸 게 아니라 100만원을 보냈다고 위변조를 한들 다른 컴퓨터에 장부가 있어서 다 10,000원인데 이 컴퓨터만 1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뭐가 잘못됐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컴퓨터가 거래 장부를 다 카피해 놓고 서로 검증함으로 해서 위변조가 어렵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 위변조 되면 안 되는 정보,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우리의 이제 주식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의 성적 증명서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 여러분들이 뭐 선거를 했다 그러면 그 선거 결과들이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자산이죠. 자산이 바로 블록체인에 올라가서 신뢰성 있고 또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 화폐로 되는 것이 제 보는 아날로그 머니죠. 원화나 달러 같은 것이. 그러나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크립토 커런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새로운 디지털 화폐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정화폐가 디지털 머니로 변화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존의 아날로그 머니는 B2B, 기업금융, B2C, 소비자금융, 결국은 B가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돈을 전송하려도 은행이 있어야 되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해도 증권거래소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험을 하려도 보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머니는 banking without bank, 은행 없이 우리가 뱅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은 C2C, customer to customer,
그 개인과 개인의 직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B, 가운데 중간자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도 굉장히 싸게 되고 전 세계적이고 글로벌한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머니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없이 은행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증권사 없이 증권 거래를 개인 대 개인이 할 수 있고 또한 보험사 없이 보험을 사고 팔고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금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블록체인이 가져올 수 있는 혁명은 기존의 중간자, 미들맨 중심으로 했던 모든 중개자들이 사라지게 되고 직거래가 가능하게 된 거죠.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인터넷 혁명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많은 도매, 소매 등 미들맨이 있었는데 인터넷 플랫폼, 또 G마켓이나 아마존이나 이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으로 인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미들맨들이 사라졌죠. 마찬가지로 금융에 있어서 돈이 있는 사람, 투자자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대출자가 서로 은행을 통해서 중간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던 것이 블록체인으로 직거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미들맨이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 쪽에서도 많은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이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거기다가 제공을 하지만 사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광고 수입이 20조, 30조 등 많은 돈을 벌지만 사실 데이터는 제공자인 소비자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중앙 집권적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정보를 유통시키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으로 분권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밋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좋은 글을 올리면 그 블로그에다 올리면 그 글을 반응에 따라서 코인을 줍니다. 근데 어떤 지금 요즘 제가 구글에서 많이 찾아보면 스팀에서 올린 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글은 굉장히 양질의 글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니까 글 하나 쓰고서 거기서 한 1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더라고요. 또 그 글을 보고 댓글을 달거나 평가를 잘 해줘도 토큰을 받게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 좋은 글을 쓴 사람이라 그러면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까? 스티밋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스티밋에 올리게 되겠죠. 이와 같이 모든 정보나 좋은 지식들이 바로 이런 분권화된 블록체인 기반해서 그 공유자 인센티브에 따라서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토큰 이코노미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기존에 iOS,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이 두 플랫폼 사이에 많은 경쟁 관계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 뭐 이더리움이나 EOS 같은 그러한 플랫폼 하에서 새로운 앱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앱이 D앱, Decentralized 앱이라고 하고 그 앱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면 기존의 한 중앙 집권적인 모든 회사들이 가져갔던 이익을 그 데이터를 공유한 그리고 가치 창출을 하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돌려주는 이익 공유 경제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물류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고 또 행정에 있어서도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므로 투명한 공공 행정이 또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의료 정보 거래소도 가능하게 돼서 우리의 건강 정보를 올리고 맞춤형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토큰 이코노미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러한 금융 또 이러한 정보 사업 IT뿐 아니라 의료와 공공, 물류, 행정, 교육 모든 산업에 있어서 인터넷과 같이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블록체인을 잘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공에
블록체인을 적용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헌을 했다 그러면 마땅히 거기에 이익을 받고 서로 잘 사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또 내고 또 공부를 하면 많은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는 블록체인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또 이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이런 D앱 같은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서 해카톤도 지원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글로벌 펀드가 많이 있는데 그런 펀드랑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구글 다음 블록체인 시대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성심껏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